잘 쉬셨습니까? 이제 첫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션은 제가 사회를 보고요. 저는 한국경제신문사의 논설위원 실장을 맡고 있는 정규재라고 합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웃느라고 해본 얘기는 소프트웨어 창의인재입니다. 아까 기조발제에서 애슈텐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뭘 가르쳐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코딩 가르치느냐, 논리학을 가르치느냐, 수학을 가르치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그 문제를 좀 이번 세션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께서 나오셨는데요. 제가 한 분씩 모셔서 성함을 불러드릴 때마다 큰 소리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의 이서구 대표이사님이십니다. 한국컴퓨터교육학회 김현철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김진영 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천종식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각 몇 분씩 준비하셨죠? 20분씩 준비하셨나요? 예, 이서구 대표님부터 시작하시는데요. 돈 많이 버셨나요? 카카오가 다음하고 합병하면서 아마 여기 계신 카카오에 이름 달고 있는 분들은 돈방석에 앉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서구 대표는 원래 기자로 출발했는데요. 저처럼 이제 미련스럽게 계속 있는 사람도 있고, 일찌감치 ICT계로 나가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서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예. 네, 소개받은 카카오의 이서구입니다. 오늘 스트롱코리아 이 창조 포럼에 초대를 받아서 영광을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프트웨어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저는 학부 때 중국사 전공을 하고 또 신문 기자도 잠깐 하다가 또 변호사 미국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해서 제가 오늘 소프트웨어 인재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시각을 넓혀서 유럽 쪽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중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죠. 그때 인문학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그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문학적 발전이 있었죠. 그 시대를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5세기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독교 문화가 한동안 중세 시대를 풍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암흑기였죠.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신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르네상스 시대로 오면서 다시 인간 중심의 그런 학문들이 많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이 왼쪽의 이 작품은 중세 시대 때 그려진 그림이고, 오른쪽 작품은 이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왼쪽에 치마부의 작품을 보시면은 이 똑같은 주제를 놓고 성모와 예수의 그 그림인데, 옆에 이제 천사들도 있고 굉장히 어떤 성서 중심의 신적인 그런 그림인 반면에, 이 오른쪽에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은 똑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묘사가 강조가 된 작품이죠. 그래서 왼쪽에 중세 시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하고, 또 르네상스로 오면서 이 관심 자체가 이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이 같은 주제를 놓고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다빈치를 꼽을 수가 있겠죠. 이 다빈치라는 분은 잘 아시는 이 모나리사라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했고, 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죠. 그래서 의학에도 관심을 갖고 해부학도
박식하신 그런 분이었고, 또 여러 가지 그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다양한 발명들도 많이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그림은 이 비행체에 대한 설계도까지 다양한 그 분야의 전공을 가지고 있으셨던 그런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학도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건축물도 많이 남기셨고, 또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도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을 하셨는데 시스틴 채플에 있는 천정에 있는 그림 그리시고, 천지창조 그 예수님과 하나님 저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닿는 그림도 그리시고, 또 이 피에테상 성베드로 성당에 있는 이것도 조각을 하는 조각가이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또 건축물을 남긴 그런 다재다능한 그런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당시에 그 융합형 창의 인재가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떤 미술뿐만이 아니고 미술과 더불어 뭐 의학이라든지 또 과학이라든지 다양한 인문학적 그런 소양들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인재들이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고 이끌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그 어떤 발명품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런 산업혁명은 기계공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의 그 체계를 갖추고 주는 그런 사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산업 사회의 특징은 과학기술을 추구를 하고 또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는 조직이 대형화돼서 큰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그 조직에 속한 개인들은 자기가 맡은 그 굉장히 협소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사회로 넘어갔고, 이 산업 사회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 중에서 이제 사람이 하나의 기계 부속품처럼 돼버린다, 이제 이런 비판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대량 생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대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고, 그 안에 사람들은 굉장히 협소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낮추고 또 높은 수익을 낼까,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지식 정보가 강조가 되는 사회가 오늘날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발전 위에서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사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런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지식 정보 사회로 이제 넘어온 지금 상태이죠. 그래 이런 그 정보화 사회에서는 과거의 그 산업 사회의 효율성보다는 어떤 창의성이 더욱더 강조가 되는 그런 사회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 어떤 과학의 힘 이런 것과 더불어 이 인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사용할지가 화두가 됐고요. 그래서 과학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이러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요즘 이제 인문학의 부흥기다. 그래서 인문학에 관련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도 생기고, 예전에 이제 CEO 과정이 있으면은 주로 이제 CEO 과정이 어떤 경영학 중심의 CEO 과정이었다면, 요즘은 또 유행하는 게 인문학 강좌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은 약간은 처세술 비슷하게 인문학을 규정을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문사철이라고 하죠. 보통 문학, 철학, 사학,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의 본성에 대한 관심,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뭐를 추구를 하고 어떻게 사유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은 급격히 발전을 하고 이제 컴퓨터를 넘어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그 굉장히 급격한 여러 가지 기술적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기술 기반의 그런 어떤 디바이스들을 구동을 하고 서비스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코딩이 중요하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코딩만 하는 사람을 지금 원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인재 얘기를 할 때 이 코딩만 잘하는 사람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보 사회로 오면서 대표적인 그 인물들 성공 사례,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도 그중 하나이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또 구글의 레리 페이지, 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해외에서는 이렇게 들 수가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이혜진, 저희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또 넥슨의 김정주 회장,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분들이 코딩을 잘해가지고 이런 어떤 성공을 일궈낸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고 어떤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지고 하는 것들이 과연 코딩만 잘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게 아니고 그 코딩이 하나의 뭐 바탕은 됐겠죠. 바탕은 됐겠지만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과 다양한 그런 그 재능을 갖고 작은 회사를 크게 성공을 시키고 전 세계 수억 명의 그런 서비스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일궈낸 인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인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예전 같으면 글 잘 써서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인문학 또는 뭐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어떤 꿈이고 진로라고 한다면은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과연 이 인문학 또는 글만 잘 쓴다고 인문학이 전공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어떤 르네상스형 인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뉴욕 시장을 하셨던 블룸버그 시장이 뉴욕시의 미래는 코딩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달려 있다. 이미 수천 명의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더 많은 학생이 코딩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본인도 70이 넘은 나이에 코딩을 새로 배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는 이 코딩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하나의 생활 언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 단순히 이제 인문학을 전공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공학 또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그런 창의적인 인재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뭐 코딩이라든지 저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이해의 바탕에 경영학적인 마인드, 왜냐하면은 일이라는 게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하다 보면은 경영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고요. 또 인문학적인 사고, 결국에 이런 기술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그거는 결국에 소비자들, 인간들을 위한 그런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업의 자세. 아무리 천재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팀을 이루고 하나의 큰 조직 안에서 또 일을 하고 거기서 어떤 성공을 이루어내려면은 이 협업이 필수인데, 그런 어떤 인간과의 다른 인간들과의 어떤 관계를 무시하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된 그런 르네상스형 인재가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하는 인재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르네상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뭐를 해야 될까? 저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보면은 받는 교육 자체가 굉장히 정형화되고
어떤 틀에 박힌 사고를 강요하는 그러한 그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 위주이고요. 어떤 창의적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어떤 모범 답안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은 창의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그렇고, 저도 이제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이제 그 다른 회사에 있을 때도 신입사원을 선발을 할 때 면접을 해보면은 그 정해진 틀 내에서는 굉장히 잘 해요. 암기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성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대학 가서도 그렇고 사회 나와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경쟁이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자기 동료들하고 경쟁하고 같은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협업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같이 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그걸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팀워크가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각 그 단계별로 어떤 팀을 이루어 가지고 남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주입을 하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고 그 개인의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 또 경영 마인드, 또 물론 이제 뭐 코딩도 배우고 각자 뭐 인문학한 사람은 뭐 역사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도 배워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서 두루두루 재능을 갖춘 그러한 소양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되게 좀 엉뚱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중국사도 하고 신문 기자도 해보고 또 뭐 변호사 생활을 잠깐 했지만은 그러한 그 경험들이 오늘날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connecting the dots라는 얘기를 했죠. 점들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그림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때 점을 찍을 때는 몰랐지만은 뒤돌아보면은 그 점들을 연결해 보니 하나의 선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림이 되고. 그래서 당장에는 그게 필요 없는 것 같고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다 그 사람을 만드는 하나의 다양한 배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과제이고, 또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끌고 나가는 그런 르네상스형 인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쭉 하셨고요. 르네상스형 융합 평인간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주입식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논쟁거리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애시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애시턴은 또 뭐 코딩 교육보다는 알고리즘 쪽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로 이제 수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좀 이제 깊은 토론을 할 준비가 점차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연단에 계신 분들의 주제 발표들을 다 듣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컴퓨터 교육학회 김현철 회장님 모십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현철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저는 정보대학하고 사범대학에 동시에 속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최근에 작년에 좀 재밌는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올해 9월부터 5살부터 16살까지의 모든 아이들한테 필수 과목으로 컴퓨팅이라는 프로그램, 코딩 교육을 가르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월, 9월부터 실시를 합니다. 이 뉴스가 굉장히 이제 많은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왜 가르칠까?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까?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을 왜 가르치는지, 하필 왜 이때 이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 배경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지난 2월 4일 날 제가 여기 있는 사진이요. 영국 런던에 있는 왕립 예술원 건물입니다. 지난 2월 4일에 제가 여기에 갔습니다. 왜 갔냐면요.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포럼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은 제가 첫 단어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영국은 교육 혁명의 중심에 코딩이라는 걸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G20, G20 국가들 중에 최초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국가 교육 과정에 집어넣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있었던 내용들은 코딩이 디지털 경제의 산업과 기업과 예술과 과학, 공학, 의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리드를 해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5시에 갑자기 뒤에 카메라들이 쫙 들어오더니 교육부 장관, 재무부 장관 모든 VIP 들어와서 앞에 착석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이분이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를 뒤에 이제 선명하게 찍혔는데 Year of Code, 코드의 해를 선포식을 이날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 올 9월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든 아이들한테 필수를 가르치고 그것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방송도 지원해야 된다. 교육부는 지원을 하겠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재무부 장관은 그 뒤에 나와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디언스지에 나온 신문에 나온 사진인데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들었냐면은 질문하는 사람 바로 옆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안 보이실 텐데요. 네. 그러면 영국이 그동안 갑자기 왜 컴퓨팅 교육을 필수로 하겠다고 했는가? 그동안 ICT 컴퓨터를 안 가르쳤는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15년 전부터 ICT 활용 교육을 필수로 가르쳤는데 그걸 작년에 그만두고 올해부터 컴퓨터 교육이라는 걸 새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헷갈리시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영국의 교육부 장관이 그 자리에 포럼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은 산업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요.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1800년대 농업경제 시대에 영국은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산업혁명을 시작했던 것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더 긴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디지털 경제를 지금 준비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산업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시대가 차이가 무엇인가? 많은 지금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상 그걸 일일이 얘기하지 못하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영국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아이들의 역량이 무엇인가? 정보적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하고 창의 융합적 사고, 디지털 경제를 건전하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지식 단위의 학습을 교과를 시킬 것인가? 대표 증거로 많은 연구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을 가르치자, 알고리즘을 가르치자, 그 다음에 정보과학,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르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을 지난 5년간 만들었고 올 9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관점이냐면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하고 전 세계 산업화를 이끌었을 당시에 수학하고 과학이라는 그 두 과목을 보편적 국민 교육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수학하고 과학은 그전에는 아주 어려운 학문이었고 1분만 배우는 학문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학문으로 가져와서 수학과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산업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가르쳤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관점으로 디지털 경제에서는 새로운 과목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컴퓨팅이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수학, 과학하고 똑같은 위상과 레벨로 컴퓨팅이라는 과목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직업교육, 기술교육의 관점이 아니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보편적인 역량 교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이 ICT 활용을 그동안 해왔는데 왜 그걸 계속 안 하고 그걸 중지하고 새로운 관점을 하는가?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ICT 활용 교육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년간, 15년간 해오고 있었습니다. ICT 활용 교육은 뭐냐면요. 상업용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습니다. 아래 한글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엑셀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인터넷 뱅킹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ICT 활용 교육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얘기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보적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사용법 교육이 아니고 메이커 교육입니다. 창조의 교육입니다. 정보적 관점에서 문제와 현상을 분해하고 제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해서 해결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메이커 교육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ICT 활용 교육에서 정보적 사고 교육으로 확 변하는 거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국에서 컴퓨팅이라는 과목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정보적 사고, 프로그래밍만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ICT 활용도 들어가 있고 정보, 문화, 윤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하는 그 포커스가 정보적 사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컴퓨팅 교육, 코딩 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통틀어서 저는 정보 교육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이들한테 5살 아이들한테 프로그래밍, 코딩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어렵지 않은가? 그거 애들한테 어려워서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래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그 언어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인 스크래치라는 언어입니다. 영국이 아니고요. 미국 MIT 미디어 랩에서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랩에서요. 여러분들 블럭하는 애들 게임 있잖아요. 레고라는 거요. 레고사하고 합작으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명령어들이 레고 블락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레고 블락처럼 갖다가 레고를 쌓듯이 쌓습니다. 버튼만 누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화면에 즉시 자기가 만든 것들이 돌아갑니다. 이걸 통해서 각도와 좌표와 모든 수학적 개념, 과학적 개념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상상, 그 다음에 스토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걸 가르쳤는데요. 정확하게 10분 만에 자기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보고요. 지금 제가 캠프를 하고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너무나 재밌게 빠져서 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요. 마찬가지로 MIT 미디어 랩에서 만든 프로세싱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죠. 조금 좀 어렵게 하지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랙티브하게 모든 화면이 즉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어하고 예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를 이제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고등학교에서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배웁니다.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컴퓨터 사이언스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사이언스 언플러그드라는 겁니다. 언플러그드라는 용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없이 컴퓨터 과학을 배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미국 아이들이 배우는 동료입니다. 동료 자체를 분해해서 반복하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반복을 하는지를 구조화를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는 컴퓨터 과학에서 얘기하는 패리티 빗 체크하는 거거든요. 카드 놀이로 그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 아이들이 이제 땅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일 어렵게 배웠던 과목 중에 하나가 파이나이트 오토메타라는 거거든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4학년 12살짜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 게임을 통해서 밖에서 아이들하고 게임을 통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언플러그드를 창시한 팀벨 교수가 초등학교 교사들 연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2비트, 비트, 진법에 대해서 카드를 가지고 협업으로 배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도 똑같은 연수를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했는데요.
한 30분 동안 가르치고 나서 자기들이 확장을 해서 3진법, 4진법, 5진법, 6진법을 그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자료도 있고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르치는 거가 문제지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할 수가 있고 지금도 많은 노력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는 게, 야, 그거 우리가 다 배워야 되냐? 뭐 배우고 싶은 애들만 배우면 되지. 맞습니다. 배우고 싶은 애들만 배우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왜 갑자기 보편적인 교육으로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Computer science is a liberal art라고 그랬습니다. 컴퓨터 과학은 인문학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출되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스티브 잡스가 또 한 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Everyone in this countr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 computer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야 된다. 왜? 왜냐하면은 그것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면은 마음을 확장시키는 거다.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허킹 교수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헐리우드의 배우도 얘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더 이상 스마트폰과 앱을 사용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사용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스스로 만드는 것을 가르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프로모션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NBA 농구 선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15년 후에는 읽는 거를 배우는 것, 쓰는 거를 배우는 것과 똑같이 프로그램을 배우게 될 것이다. 조금 더 일찍 배우면 안 되는가? 조금 더 일찍 배우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작가입니다.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더 재밌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전자를 택하면은 새로운 문명의 주도권을 갖게 되지만 만약에 후자를 택한다면은 그 선택이 당신이 하게 될 마지막 선택이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프로그램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요. 디지털 경제 시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영국이 시작을 했는데 해외에서는 그러면 영국만 그러고 있는가?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ICT 활용 교육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2014년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영국, 미국, 일본 비롯해 가지고 ICT 활용 교육에서 컴퓨팅 교육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쭉 적어봤는데요. 영국이 초중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만들었고 일본은 12년에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도는 13년에 초중등 모두 필수 과목으로 만들었고요. 이스라엘은 원래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이 이과 필수로 돼 있었지만 2011년부터 중학교에도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올해와 내년에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AP 코스예요. 고등학교 AP 코스에 Computational Thinking이라는 과목을 2016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해서 올해 첫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0개 교육청에서 정보과학을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코드 ORG를 작년에 열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1,700만 명이 가입을 했고 지금 현재 3,700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엄청난 붐이 일고 있습니다. 다 2010년부터 16년 사이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국가 대상들이 뭐냐면은 북유럽, 미국, 동아시아 이 국가들은요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 중에서 영국 것만 보시면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 수학, 과학만 유일하게 모든 학년에서 배우는데 밑에 또 다른 과목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 컴퓨팅입니다. 컴퓨팅이 수학, 과학과 똑같이 모든 랩에서 배우도록 영국 국가교육과정이 만들어져서 9월부터 실시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시사점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코딩 교육이 프로그램 기술 습득이 아니다. 기술 습득이 아니고 정보적 사고 능력을 가지게 하는 교육이다. 그리고 이런 코딩 교육은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갖게 할 것이다. 왜 그러면 디지털 경제 시대는 모든 직업들이 이걸 기반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 교육이 아니고 메이커 교육이다.
수학, 과학과 같은 위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될 보편적인 교육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필수 교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더니 대학의 전공과 연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의 전공은 그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에 진로와도 관계가 있고요. 진로에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어떠한 직업이 정보적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떠한 직업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ICT 활용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85%의 학생들이 들었습니다. 정보, 고등학교 정보사회 컴퓨터. 2007년 9년 교육과정 개편 때 저희 컴퓨터 교육 학회에서 나서서 ICT 활용 교육 뭐 아래 한글 배우고 이거 저 그만하고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과 문제 해결력을 가르치자 해서 교육과정을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작년서부터 이게 실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요.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편이 됩니다. 내년도에요. 그럼 2018년도에 이제 실시가 될 텐데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죠. 그럼 뭐가 문제인가 우리나라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뭐 아래 한글 배우고 인터넷 사용하는 법에서 지금은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이렇게 배우도록 내용을 바꿔놨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학생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2000년도에 85%의 선택률을 가지고 있었던 과목이 2006년에 45%, 2012년에 중학교 8%, 고등학교 5%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지만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대로 가면요. 2년만 지나면은 3% 이하로 떨어집니다. 제 예상이 맞을 겁니다. 3%.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로 가야 됐는데 초, 중고등학교에서는 정보에 대한 거 디지털 교육이 전멸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대학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걱정해서 제가 이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선택하지 않을까요?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창조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중심의 그 역량인데요. 이런 정보적 사고는 가장 필요한 역량입니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의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도는 선진국의 3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13점입니다. 미국 41점, 영국 40점, 일본 33점입니다. 우리나라 13점이고요.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은 OECD 19개국 중에서 14위입니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선택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다 잘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노는 것만 잘합니다. 이게 2009년도에 피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파란색이 우리나라고 빨간 점선이 OECD의 평균입니다. 노는 것이 컴퓨터로 노는 것이 재미있다. 컴퓨터 다룰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컴퓨터가 재밌게 사용한다. OECD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창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스프레드를 사용하는 것은 OECD 국가에서 훨씬 못 미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걸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또 잘하는 것들인데 원플레이 게임을 잘합니다. 블로그를 잘합니다. 온라인 가상대화 공간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운로드 잘합니다. 오락 잘해요. 온라인 채팅 잘해요. 이걸 잘한다고 나와 있고요. 반면에 숙제를 하는데 사용을 하거나 외국어 수학 공부 연습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거나 이메일을 사용하거나는 현저하게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도 아예 못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5%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한다고 오락한다고 더 막으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더 안 가르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의 5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저는요. 이렇게 문제가 이제 점점 심각해져 가지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쓰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선생님 1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가 한국경제 5월 12일 날에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들한테 15과목을 나열을 하고 그중에 중요한 과목을 순서대로 적어보라 했더니 국어, 과학,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정보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도요. 그리고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한 92%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딩 교육과 프로그래밍이. 오른쪽에 보면은 코딩 교육은 정보적 사고 교육과 정보 윤리 교육에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안 가르칩니다.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과학창의재단에서 940명을 대상으로 학생, 학부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다 중요하다고 96%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칠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입시로 인한 왜곡된 학교 교육입니다. 필수 교과이거나 수능 관련 교과가 아니면은 학교에 들어설 자리도 없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 가르칠 동기도 없고 학부모가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할 동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게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경직된 교육과정 편제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배우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그 아이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요. 그 이유 때문에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적으로 배울 환경과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왜 입시가 문제가 되는가? 우리나라 수능 과목에 48개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세보니까 제가 잘못 셌어요. 53개입니다. 수능에 이렇게 많은 과목이 있는지를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53개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53개 과목을 다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선택해서 몇 개만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학교에서 필수 과목, 그러니까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 체육이나 이런 것들은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아이들이요. 듣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이라도 수능에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이 들을 기회는 있습니다. 그게 겹쳐서 OR로 만들어 봤더니 저기 있는 과목들입니다. 빨간 거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OR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빨간 칸에요. 선택과 그러니까 필수 학교에서 듣게도 안 하고 수능에도 안 들어가 있고 입시하고도 관련 없으니까 들을 기회와 들을 동기가 없습니다. 그게 5% 3%로 내려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제도적으로 아이들이 들을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을 보십시다. 중학교는 모든 게 필수고 선택군이 있습니다. 선택군에 8개 과목이 있는데요. 8개보다 훨씬 더 되네요. 외국어까지 들어가면 스페인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료, 그중에 환경, 그중에 하나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지금 2학년인데요. 아이의 과정을 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한문하고 중국어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모든 중학교를 봤더니 정보를 가르치는 중학교가 단 한 학교도 없어요. 강남에 있는 학교, 강남구에 있거든요. 한 학교도 없어요. 고등학교를 보세요. 고등학교를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가 기초 과목이고 탐구가 사탐, 과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교양에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도 하나의 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교양 이렇게 있는데요. 정보가 빨간 글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정보는 기술, 가정, 군에 심화 선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심화 선택으로 들어가 있는 과목들 한번 볼까요? 가정과학, 해양과학, 농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들을 기회가 학교에 아예 없습니다. 과학에 심화에 정보과학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과학고등학교하고 합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 국가라는 나라에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입시 관련 교과이거나 필수 혹은 선택 필수 교과가 아니면은 그게 카운트를 해봤더니 5, 60개입니다. 우리나라의 과목이요. 5, 60개. 그 중에 정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50개, 60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선택만 하게 하면 안 되나요? 왜 거기서 뺀 거죠? 두 번째,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기득 교과에 교과 이기주의와 교과 확장주의와 교과 팽창주의가 있습니다. 일부러 다 뺐더라고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다 밀어놨더라고요.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전체 시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들어오려면 기존의 과목들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포기 안 합니다. 더 늘립니다. 수학이 지금 6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가 6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해결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6.25 직후에
6.25 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산업경제시대의 교육과정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경제를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다양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학교의 선택에 있는 정보를 과학 기술과정, 기술과정과 같은 급으로만 올려달라 라는 것이 요구입니다. 고등학교요. 과학탐구, 사회탐구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과학탐구, 사회탐구, 정보탐구. 정보탐구에 여러 과목들이 있고 그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하자. 하나만. 물론 다른 한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전체 요약을 하면은 산업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수학과학과 같은 차원으로 우리가 컴퓨팅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는 정보 선택이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2014년에요. 정보 과목이 일반 선택으로 들어있었던 것이 2014년부터 심화 선택으로 밀려났고요. 수능 과목에 직업탐구,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듣는 직업탐구 안에 가사 밑에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 그것도 없어집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왜 다 밀어내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의도적으로 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지 못하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디지털 경제 시대에 진입을 해서 시급히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 일반인들도 생각하고 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국가가 제도적으로 선택을, 접근을 통제, 제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가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실 겁니다. 왜인지는요. 교과 이기주의, 교과 확장주의, 교과 패권주의입니다. 제가 이 일 때문에 최근에 교육부나 뭐 여러 가지 미래부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걸 필요하지 않냐, 아이들이 선택 기회라도 주자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아까 발표하셨던 분도 얘기했는데,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는 이 아이들이 30년 후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가르치면 됩니다. 30년 후에 필요한 역량을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교육 담당자들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거요. 다른 교과에서 뺄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될까요? 그거 배운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또 공부하냐고 또 싫어해요. 그래서 하지 맙시다. 이거예요. 유교 이후로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이요. 이거 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해서 지원과 협조와 격려를 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문제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제 이것만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지난달 5월 11일자에 일면 기사로 나온 내용입니다. 제목이 Reading, Writing, Arithmetic and Now Co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쓰고 세마기였거든요. 그게 3R이라고 합니다. R자로 시작하는 3개요. 그게 학교 교육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코딩도 추가해야 된다. 17세기, 18세기에 읽고 쓰는 것은 일부 지식인만 했습니다. 그것을 보편적 교육으로 나아서 모든 아이들한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침으로 해서 문명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발달을 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수학과 과학을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보편적 교육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문명은 코딩 교육, 정보적 사고 교육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그 교사들의 티오 때문에 끝까지 독일어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긴 투쟁이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블룸버그도 코딩을 공부하겠다 그랬고요.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가요? 저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정도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거든요. 괜찮을까요? 그거보다 훨씬 재밌고 쉽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현실과 과제입니다. 김진영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님 모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현철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심각하게 전달을 해서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또 김현철 교수님과 같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선 알고리즘 아까 기존 설자도 얘기했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문제 푸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는 건 다음 문제고 우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있습니다. 그거를 컴퓨터에다 옮기는 게 코딩이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데 뭐 분석도 해야 되고 시방도 작성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도 하고 인증하고 유지하고 뭐 검사도 하고 그런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지금 개발만 얘기를 해요. 코딩만 얘기해요. 뭘 만들려면 왜 만드는가도 분석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까도 연구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우선 코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 성장해서 이제 분석 설계자로 성장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커다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업 관리자로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CIO, CEO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또 커다란 분류가 혁신가예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우리나라 김정주 같이 이런 식의 트랙으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왜 가는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원하는 그룹이나 마케팅을 하거나 연구하는 이런 게 소수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합니다. 이 분야의 그 직업이 참 재밌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 래프팅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재밌어요. 돈 내고 탈 정도로 재밌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위험도 하죠. 조금 빠져나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그런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라고 번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라는 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소프트웨어 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딴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안 따고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도 이러이러한 공부한 사람은 기술자라고 그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는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잘 모르시죠? 대부분 분들이 모르세요.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등록돼야 신고하게 돼 있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원치 않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신고하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부에서 일을 시킬 때 얼마를 줄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얘는 몇 년짜리구나. 그러니까 얘는 얼마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려고 신고를 지금까지 한 10여 년 해왔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글쎄 통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맡은 연구소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연구소인데 2달 전에 설립됐습니다. 아직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나이파에서 나온 자료는 73명이다 그러고 돼 있고 그중에 17만 명이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이다 그랬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산업 인력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타 산업에 56만 명이 있다고 돼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10만 명, 웹 전문가가 2만 명,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시스템 개발자가 5만 7천 명 이런 식의 분류를 하고 합쳐서 한 15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아까 정부가 등록해라 그래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기술자가 12만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정부 일을 하려고 등록을 한 거예요. 정부 일을 안 할 사람은 등록 안 하죠. 저도 저 자신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등록 안 했습니다. 교수 생활 30년 했는데 제가 등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처리 기사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77년 이래 143명이 응시해가지고 51만 명이 합격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전공이 필요 없습니다. 대학교 3학년만 되면 볼 수 있어요. 누구나. 합격률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51만 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51만 명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뭐 정보처리 기사 안 보고도 저도 안 봤습니다. 근데 저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 안 보고도 이제 실제로 뭐 코딩도 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잘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얼마나 배출되는가 하는 걸 한번 입학 통계를 한번 보면은 한 3만 3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이 한 2만 명, 전문 대학이 1만 3천 명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컴퓨터 공학이나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은 뭐 하는지 대강 알겠는데 정보통신공학이라는 게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거기가 1만 명 정도 나온답니다. 대학이 1만 명, 전문 대학이 1만 명. 정보통신공학이라는 거 전 세계에 그런 학문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도 그동안 IT를 정보통신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죠. 이 사람들 급여는 얼마나 받는가? 글쎄요, 굉장히 급여 낮다고 그러는데 막상 그 정부가 이렇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뭐 한 평균 524만 원, 이게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정부가 일을 시킬 때 1인당 524만 원을 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아가는 건 그보다 좀 적겠죠. 한 40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서의 평균은 한 9만 불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라스도 가보니까 거기 그 잘 받는 데는 한 16만 불 정도, 평균이 16만 불입니다. 이게 상당히 잘 받는 그런 급여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소프트 기술자는 어디에서 이러는가, 어디에서 이러는 사람 일을 하나 하는 걸 보면은 이 여기 있는 그 도표가 우리나라에 그래서 나온 공식적으로 나온 그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역별 그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규모로 인력도 분포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여기저기서 이제 그 간헐적으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뭐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만드는 거, 우리 아래 한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상품으로 만드는 거를 패키지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IT 서비스는 용역으로 이렇게 개발해 주는 뭐 그런 거를 IT 서비스라고 그러고, 거기에 뭐 한 데이터는 13만 명이다 그러고 한 데이터는 5만 3천 명이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13만 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거기에 갔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그 많은 사람이 가서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뭐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데가 뭐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그 네이버가 3,600명이 직원이니까 그 중에 한 2,000명 정도가 개발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인베디드는 2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뭐 삼성전자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소프트웨어 직군이 2만 명이다 이렇게 자기네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삼성전자에 있는 엔지니어가 대부분이 아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일 겁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잘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게임 산업이 10만 명이 있다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좋은 좀 더 정확한 그 통계를 위해서 저희 연구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대접을 제대로 받는가? 제 제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새벽에 그 노동시장 가서 그 근로자 몇 사람, 야 미쟁이 2명 타 그러면 데려가는 거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야 자바 할 줄 아는 애 2명 타, 그래서 데려가서 코딩 시키는 겁니다. 글쎄요, 미쟁이가 건축가입니까? 벽돌 싼다고 집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코딩한다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가요? 아니죠. 코딩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 국민이 5살부터 배우는 게 코딩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다른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그러면 뭐 이 코딩 인력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이런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통로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드냐?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안 돼 있죠. 우선 가치 인식이 부족하고 뭐 기업이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뭐 투자 안 하고 봉급도 적게 주고 그러니까 우수 인력은 안 오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은 인력 소프트웨어 인재 악순환 사이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대학 교육도 부실하고 인재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러니까 경쟁력이 약해지고 뭐 근무는 처우는 더 나빠지고 뭐 그런 우수학생은 피하고 여기 있는 거 자료 보면은 그 서울 5개 뭐 좀 4개 우수 대학에서의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도 하는 얘기 들으면은 최근 고급 인재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삼성전자 같은 데가 굉장히 소프트웨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악순환의 고리가 견고해서 여전히 우수 학생이 유인되지 않고 창의적 인재 배출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근데 저희 제가 카이스트에서 30년을 전산학과 교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배경을 좀 아셔야지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좋은 학생 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잘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유치하고 인재를 유지할 기업의 소프트웨어 능력이 없어요. 경영 능력이 없어요. 단순 작업은 해외에다 맡기면 됩니다. 인도 갖다 맡기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국 갖다 맡기시면 됩니다. 물론 맡기는 것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못할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맡길 수가 없어요. 뭘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작년 여름에 조선일보 기사가 이렇게 좀 그 제목이 소프트웨어 혁명의 외딴 섬 대한민국 이런 식의 제목으로 잡혔습니다. 우리 현실을 아주 잘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외딴 섬이에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시간도 짧고 앞에 김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선 개발자가 대학에서 나와서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분석 설계자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장 경로가 단절되어 있어요. 왜냐? 회사가 직원들을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고위층에 갈수록 몰라요. 아랫사람한테 배워야 되는데 아랫사람한테는 안 배우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커다란 게 창업 생태계예요. 그 창업 얘기 제가 나머지 시간을 다 그 얘기를 할 텐데 그 혁신을 하고 아주 파괴적 혁신할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남 잘하는 회사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M&A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게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흉내내서 만드느니 그 회사 삿버리는 이런 식의 풍토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창업해봤자 성장 사다리가 없어요. 물론 한두 회사 성장하는 회사가 있지만 굉장히 잘 안 되고요. 뭐 대학은 대학대로 지금 뭐 목표가 잘못됐다. 요즘 대학 혁신을 한다니까 개선되기를 기대하는데 뭐 논문 써라. 그렇죠. 논문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논문을 쓰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하고 논문을 쓰라고 그래야죠. 그런 거.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하나도 안 했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외국과 경쟁할 수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키워내는 거 한계를 느낍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저희가 선언한 것이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오고 저희 연구소를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띵크탱크가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이에요.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 기술인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모든 금융 산업의 기반 기술, 뭐 영화 산업, 자동차 산업, 뭐 항공 산업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입니다. 또 소프트웨어는 혁신의 도구예요. 뭘 바꾸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러는 방법을 바꾸죠. 프로세스 개선을 합니다. 정보화라 그러고. 그다음에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상품을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인터넷을 떠서 소통하는 방법을 바꾸고 뭐 문화 예술을 뭐 향유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혁신입니다. 혁신의 도구예요.
그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항상 뭐 혁신하면은 10% 20%가 아니라 여기 200% 500%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되면은. 그죠? 그다음에 시장은 하나의 시장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를 전달하는데 인터넷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뭐 저 수송비가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의 시장이에요. 1등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뭐 굉장히 다른 형태의 산업이에요. 다른 형태의 지금 세상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창업 기업이 선도해요. 이 창업 기업들이 한 10년 만에 그냥 1등 회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고 구글이 그랬고 있던 회사가 잘 성장했다는 거 IBM밖에 없어요. 다 새로운 회사가 와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다음 뭐 출발한 지 10년 좀 지났는데 지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6위예요. 믿으시겠어요? 아니 그 SK텔레콤, KT보다 3배 정도 시가총액이 큰 회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신문들이 아니 KT 회장 뭐 어느 사람 구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뭐 며칠씩 얘기를 하면서 일면에 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별거 아닌 회사예요. 이러한 그 혁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혁신, 이걸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융합적 사고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코딩 능력도 필요하죠. 그것만 갖고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소프트웨어 기초가 필요하고요. 그거는 공부해야 돼요. 여기 와 있는 사람들 다 아시는 분들이죠. 여기 나와 있는 분들, 뭐 아마존 창업자, 구글 창업자, 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뭐 야후 창업자들 다들 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 한 사람, 뭐 이 김택진, 뭐 다 컴퓨터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전 세계적으로 무척 모자라요. 전쟁이에요. 글로벌 전쟁이에요. 미국 자료 보면은 뭐 저 2.4배, 그러니까 2.4배가 필요하다. 도저히 공급을 못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뭐 480만 명이 2018년까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4만 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데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반이 외국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전 카이스트에 있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 여기 기업에 오신 분들 때 죄송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카이스트 나온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구경도 못 해봤을 겁니다. 얼마 나오지도 않지만 그거 다 외국 가요. 구글에서 그냥 그 졸업 때쯤 되면은 이렇게 비행기표 보내주고 면접 오라 그러고, 그리고 면접 갔다 오면 그냥 다 데려가요. 이런 그 세상 변화, 이거를 정말 피할 수가 있겠는가? 아까 저 김현철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교육 하시는 분들이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실은 뭐 전임 대통령도 뭐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IT가 뭐 실업을 늘크고 어쩌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 못 막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막고 그냥 개기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이제 그 스쿨 오브 컴퓨팅을 지원하는 학생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우리 닷컴 버블 때 많은 학생이 몰려온 거 다 아는 건데 지금 그거의 2배 정도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원율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40대 1, 그렇죠? 40대 1, 50대 1 정도의 그 경쟁률을 통과해야지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서는. 그죠? 그리고 이 아래 있는 그림은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에 학생들이 몰려와서 듣는 거예요. 뭐 몇백 명이 와서 듣는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을.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됐죠. 한국은 어떤가? 저 카이스트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저희도 2001년 닷컴 버블에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카이스트 사정 다 아시지만 그 학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학생을 받은 다음에 네 듣고 싶은 거 배워라. 전공은 그 다음에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와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전교생의 24.4%가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었는데 지금은 5%입니다. 지금 한 뭐 그 당시에는 학생이 한 600명 왔는데 요새 한 1000명 정도 오니까 요새 한 50명 정도 학생이 이제 전산학을 전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막 아마 곧 오지 않을까. 외국서도 이렇게 하고 지금 뭐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와도 걱정이에요. 오늘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코딩 한 번도 안 해본 애들 데려다 놓고 어떻게 저희가 4년 동안에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만들어 놓습니까? 소프트웨어 하려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문화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 개방, 공유, 참여 이런 거 일상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동해야 되고 재사용해야 되고 남의 거 이용해서 이렇게 창조해야 되고 매시업이라고 그러죠. 항상 남의 거 갖다가 자기 아이들 얹어가지고 새거 만드는 거예요. 남의 어깨에 올라가서 또 높은 데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점진적 개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거든요. 소프트웨어는 하루아침에 딱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만든 거 버그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복잡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계속 고쳐가면서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 구글에서 그 번역해주는 프로그램 써보셨습니까? 10년 전 나올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10년을 계속 그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제는 굉장히 쓸만하게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참아주질 못해요. R&D 뭐 미래부에서 하니까 R&D도 2번 똑같은 거 하는 일이 없습니다. R&D 과제가 끝나면은 그때 버그 투성이 소프트웨어가 나와요. 그걸 고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지원 안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R&D 체제도 옛날식이에요. 그 산업사회 R&D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지식정보사회 R&D를 아직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코딩 얘기는 김 교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컴퓨터과학 교과 과정이 뭐를 가르치고 뭐를 배우는 건가 대부분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나온 지난 연말에 나온 그 교과과정 그 ACM ITP에서 나온 그 교과과정 레커멘데이션 거기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컴퓨터 과학의 핵심 기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또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원리가 있고 그거를 실행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론과 실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다. 실무만 갖고 안 되는 거고 이론 갖고도 안 된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차원에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어떤 특정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조망한 능력을 가리키고 또 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리키고 또 프로젝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프로젝트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평생 학습해야 된다. 계속 변하니까 평생 학습에 대한 의지를 넣어주고 또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회 시스템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소통 능력과 조직의 적용 능력, 그다음에 컴퓨팅의 너무 넓은 응용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도메인 지식, 그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교육을 합니다. 잘 훈련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해서 혁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바디 오브 날리지 컴퓨터 사이언스가 뭐를 배우는 거냐? 뭐 제가 그 영어로 그냥 쭉 적어놨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제대로 이거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해야지만이 지금 그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그 혁신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기조 연설하는 분들 얘기했듯 그분 들으면서 잘못했냐면 저분은 우리 애들은 코딩은 다 하는 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하라 그러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코딩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 지금 굉장히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보고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꾸물꾸물대면은 우리 100년 전에 우리가 변화를 못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꾸물꾸물대면은 또 한 번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영 소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저도 직업상 수없이 많은 세미나와 포럼과 공청회와 토론회를 다닙니다마는 저희 신문에서 주최자의 일원으로서가 아니고 오늘 너무 재미있어서 좋을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가슴을 파고드는 얘기여서 아주 저도 공부를 오늘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처음 생긴 건가요? 그 전에 유사 조직이 없었습니까? 네, 그렇군요. 저도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발제입니다. 생명과학 및 의학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천종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자연과학대학에 있고요. 15년 정도 학생들을 기초과학 분야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4년 전쯤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으로 기술로 저희가 창업을 했고요. 지금 천랩이라는 회사는 학교 안에 있습니다. 직원은 35명쯤 되고 열심히 이제 이쪽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요거 읽어보실 수 있겠죠.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틴 루터 킹의 이제 유명한 연설이거든요. 분명히 보시면 읽으실 수 있을 테니까 아주 이거보다 훨씬 쉬운 언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4자, 알파벳이 4자밖에 없는 언어입니다. 자, 요거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뜻인가요? 잘 못 읽으실 것 같으면 이렇게 눈을 좀 비비시고 좀 정확히 좀 이렇게 집중해서 제가 1시간쯤 드리면 읽으실 수 있어요.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 없으세요? 네.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계속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30억 개의 ACGT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분들 게놈 정보의 일부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시겠죠. 요거를 이제 제가 뭔지를 알려서 드리면은 제가 이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중간에 A가 T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유전자는 치매하고 관련 있는 유전자예요. APOE라는 유전자인데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바뀌어 있으면 30억 개 중에 하나라도 바뀌어 있으면 그 사람은 40세 이후에 80%의 확률로 치매가 발생합니다.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문제지만 이런 유전자 정보를 예전에는 쉽게 밝히지 못했는데 이제는 쉽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최근에 이런 지네틱 테스트를 해서 자기 유방 2개를 미리 절제했죠. 유방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힐링 캠프 혹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그맨 이동우 씨의 슬픈 사연이 있는데 이분도 앓고 있는 질병이 결국 유전질환입니다. 그래서 유전질환은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결국 우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인데 이 암, 천식, 당뇨 이런 질환뿐만 아니고 신종플루, 에이즈, 폐렴, 결핵 같은 감염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한다면은 다 이제 정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고요. 바이러스, 세균, 식물, 동물 여러분 똑같이 ACGT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그래서 일단 컴퓨터로 들어오면 이게 바이러스, 대장균인지 사람인지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일단 컴퓨터 안에서는 똑같이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과학에서 이제 이 IT 소프트웨어하고 연결되는 분야를 우리가 생물정보학이라고 합니다. 바이오인포메틱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고 제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럼 그 전에 바이오 데이터는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 거의 생물학의 모든 논문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예. 데이터가 아날로그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이걸 만들어요. 기계에 넣고 뭐를 만들어가지고 섞고 만들고 해서 데이터 사이즈도 작고요. 데이터 분석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거의 컴퓨터를 쓸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바뀐 게 2007년부터 획기적인 장비들이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이걸 Next Generation DNA Sequencing, 그러니까 차세대의 DNA 해독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한 대의 장비가 요 전 세대의 장비 6만 대분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이노베이션인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첫 번째가 2000년경에 이제 3조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300만 원에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올해 말쯤 되면은 3조 원이 300만 원 됐죠.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유전자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걸 보시면 지금 아마 천장을 제가 뚫고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야 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앞에 애쉬턴 사장님이 기조 발표에서 말씀하신 무어의 법칙하고 비교해 보셔도 아래쪽에 DNA 서열을 뽑아내는 그런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DNA를 해독해서 나오는 ACGT 정보를 분석할 컴퓨팅, 인프라, 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다 엄청나게 딸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원생이 이제 들어오면 석사과정에 들어오면 야 16,000개의 게놈 데이터 비교하는 일을 좀 하지. 그러면 선생님 좋습니다. 데이터 양이 얼마나 됩니까? 16,000개 게놈은 아이폰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별로 큰 거 아니죠. 자, 근데 그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 비교할 때 1분씩 걸리니까 487년 걸린다. 너 얼마 동안 살 수 있니? 석사과정 학생들 보통 2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쪽 분야의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컴퓨팅이나 이런 이슈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나 R&D 섹터뿐만 아니고 인간의 게놈 데이터를 다 해독할 수 있으면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을 때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 분야에서도 이런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이 이제 필수가 되는 사회가 곧 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연구실의 학생들인데요. 대학원생들인데 컴퓨터 쪽으로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학생이 안 와요. 그래서 그거 좀 제가 오늘 팁을 좀 받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여학생들이 왜 우리나라 여학생들이 이 컴퓨터 그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싫어할지. 근데 이 학생들을 보면은 준비된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학교 4학년쯤 돼서 선생님 이 분야가 관심이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공 원서책 이렇게 두꺼운 거를 가지고 공부를 딱 해야 될 타임에 딱 와서 IM탐을 모르는 학생이 온 거죠. 거의 이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학 교육의 그 초중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고 대학 교육에서도 큰 이슈가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생물학 가르친 일반 생물학 책입니다. 거의 1000페이지에 가깝고요. 생물학이 워낙 지식이 많다 보니까 엄청난 이걸 저희가 1학년 때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 영재인 영재 고등학교나 영재 그런 학교에서 온 고등학생들이 뭘 하냐면요. 이걸 선행학습을 하고 와요. 그 대학교를 선행학습 거 처음 들어보셨죠? 대학교에 배울 거를 저 두꺼운 책을 다 공부하고 옵니다. 저 시간에 2분의 1, 3분의 1만 코딩을 좀 하고 왔으면 아이들이 미래가 훨씬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저희 생명과학부에서 학부 교육을 할 때 당장 급해요. 교수님들이 다 인식을 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저희 학부 커리큘럼에 1, 2, 3, 4학년 대학교 학부생들 커리큘럼에 급하게 2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교수가 50명인데 2명이 있어요. 전공 교수가. 그래서 만들었고요. 2과목 중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딩을 가르칩니다. 코딩. 아까 계속 나온 코딩을 과연 생명과학부 학부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저희가 이제 필요하니까
가르치게 된 거죠. 의학 쪽에서 보면은 이런 데이터를 이해해서 환자를 치료한다면 굉장히 베니핏이 많다 하는 게 이미 보편화돼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 레지던트 전공의 과정으로 전공 클리니컬 인포메틱스 음상의학 정보 분야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벌써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쫓아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있는 자연과학대학에 소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이라는 그 자연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이죠, 기초과학. 근데 이 중에서도 사실은 생명과학은 이런 그 컴퓨팅하고 좀 관련이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뭐 파브르 곤충기 다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사실 저희가 생명과학을 할 때 가장 데이터나 이런 컴퓨팅하고 가장 밀접한 전공이 될 것 같고요. 기초과학 이제 공학, 의학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영어랑 저는 소프트웨어 이런 그 코딩이나 이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가 이거를 그냥 하는 툴이지 않습니까? 전공 서적도 보고 해야 되는 툴이고 이 컴퓨터도 그런 개념으로 분명히 이거는 기초적인 툴이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IT, 융합 이런 말을 저희 분야도 많이 쓰는데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어로 생명과학 책을 보고 영어로 발표하고 논문 발표한다고 제가 영어하고 생명과학을 융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야 되는 거다. 이게 제 연구실에 이제 생물학을 연구하는 연구실의 이제 그 모습이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스티브 잡스 자서전에 보시면 인문학과 IT의 그 접점에서 자기가 성공을 했는데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야는 바이오, 생명과 IT다 이런 그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애플2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과목도 없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저도 미스터리. 제가 왜 코딩을 그때 혼자서 했는지. 제 친구도 아무도 없었고 저희 집에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서울대학교에 제가 학부를 다닐 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걸 하는지 혼자서. 저희 애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애도 이제 가르쳐야겠다. 되게 그때부터 훨씬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 꼬셔가지고 제 연구실에 불러서 먹을 거 사주고 이제 코딩을 가르치려고 딱 보니까 아빠 나 코딩 학교에서 배워.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뭘로 배우는데 했더니 웹사이트를 열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가 3시간 이상 뭘 하는 거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하고 채팅할 때,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 볼 때 이럴 때밖에 없는데 3시간을 해요. 앉아서. 그래서 제가 봤더니 코드 아카데미라는 웹사이트에서 이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게임처럼 계속 얘가 단계를 클리어하면서 넘어가도록 돼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분야에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여기 가시면은 충분히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 사이트에 보니까 이게 미국 회사인데 한국에 그 한글 엔저 벤처 투자협회라는 데랑 같이 해서 한국어 사이트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학교에서 과학을 연구하면서 또 기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중고등학교, 대학교 할 거 없이 이 코딩,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좀 영어처럼 기본적인 툴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드 아카데미닷컴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야 3시간씩은 해야 되나요 하루에? 재미가 있으니까 3시간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우리 김 소장님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 지금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데 온 국민이 코딩을 배워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비슷하게 되면 대접이 더 나빠지나요? 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딩을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다른 거죠. 다른 분야 잘해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돼서 혁신도 하고 창업해서 큰 돈도 벌고 그다음에 뭐 글로벌에서 성공하고 이런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거기서 국내에만 있으라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키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글로벌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뭐 카카오도 뭐 고객이 국외에 더 많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네이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할 거는 글로벌이라는 거 키워드 우리 한 20년 전에 뭐 세계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는 몸에 와 있어요. 그때는 구호였지만 지금은 와 있어요. 예. 절대 우리 학생들 한국서 취업하려는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렇군요. 천종석 교수님은 그 학교 안에 주식회사 천랩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직원을 35명을 45명쯤 됩니다. 45명인가요? 네. 먹여 살리시나요? 네? 먹여 살리세요? 그 월급 어떻게 주냐 말씀. 제가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월급은 계좌이체로 주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 리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제가 먼저 생각해서 창업을 했는데 굉장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판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신 교수님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거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예를 들면 대기업하고 얘기할 때는 어떤 가치가 그냥 기술자 중급, 상급, 뭐 기술자 곱하기 얼마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어프로치가 되는 걸 보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단순 작업 시간 계산하듯이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모든 예를 들면 어떤 IT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그 서비스를 하는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걔네들은 상급이냐 하급이냐 그걸 받아가지고 곱하기로 해서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국에는 아마 그런 예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천랩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놈 시퀀싱을 주로 네,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걸 이제 서비스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고객은 주로 누가 됩니까? 고객은 일단 지금 연구자들이 많고요. 예, 이제 각 국내에서 병원들도 이제 해당이 됩니까? 예. 외국에도 이제 고객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출 회장님은 아까 주로 영국 교육 이런 거 쭉 시작하시고 코딩 교육이 올 9월 달부터는 의무 교육이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영국은 준비 없이 갑자기 됐나요? 뭐 준비가 아니요.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5년 전부터 준비가 됐고요. 그 동안에 이제 보고서가 3개가 나왔고 그거가 이제 보고서에 기반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사도 문제가 있는데 아까 그 코드 아카데미 말씀을 하셨는데 코드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은 이제 코딩 교육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미국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영국에 갔을 때 코드 아카데미 사장이랑 거기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런 외부에 있는 교육 컨텐츠를 지원받아서 교사 연수를 올해부터 지난 1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새로 뽑진 않고요. 기존에 이제 ICT를 가르치던 교사들도 있고 또 테크놀로지 교사들도 있고 기술 교사들도 있고 예. 또 기존에 뭐 그 정보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연수를 지금 하고 연수 방식은 그때 코드 아카데미에서 얘기한 거는 400명 연수를 집중하고 400명이 또 다른 400명 가르치고 또 다른 400명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행 중에 지금 있습니다. 이제 의무 교육으로 하면서 교사들 교육도 같이 해나가는. 그럼요. 예.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한국은 그게 하나입니다. 준비가 좀 돼 있습니까? 한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교과가 신설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15년 전에는 85%가 선택을 할 정도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 교과로 나가 있는 교사가 4,000명 있습니다. 이미. 근데 최근에 안 가르치니까 그 중에 2,000명 정도가 뭐 다른 보건이나 뭐 진로나 이런 교사로 전환을 교육청에서 예. 시켰고 지금 한 2,0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가 있는 교사도 다른 일을 하고 있군요 지금. 네네. 2,000명이. 예. 지금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것하고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네. 전문 인력은 코딩을 굉장히 기본- 잘하는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렇죠? 거죠. 기초로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초등고등학교에서 그 교사가 이제 좀 모자라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예. 사범대학에서 계속 양성을 해야 되지만 급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개발자들을 좀 훈련을 좀 시켜서 속성으로 이렇게 교사로 양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개발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예. 이제 그런 인력은 충분히 있는 1년에 한 뭐 대학에서 3만 명 정도가 졸업을 하니까 거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잘 못 잡으니까 그걸 잘
좀 훈련을 시키면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로도 예.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서 만일에 교육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다면 실질적으로 그게 초등, 중등의 교과 과정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결심이 있고 난 다음에 뭐 1년,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이제 교육부의 일정이요. 내년 2015년 이제 국가 교육과정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은 실시는 3년 후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렇군요. 3년 후부터 중학교부터 실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이 일단 들어가야 되는군요. 네네. 거기에 지금 넣었는데 7월 달에 아마 주요 사항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번 7월 달에요. 다음 머리띠 준비하셨어요? 머리띠 준비를 준비할까요? 하고 싸워야 그냥 잘 안 됩니다. 그게. 예, 근데 더 세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교육부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뭐 지금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뭐 지리 교사, 뭐 사회과 교사, 뭐 전부 머리띠를 엄청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딩까지 들어가려면 이건 뭐 굉장한 싸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과정이 어떤 이익 집단이 머리띠 두르고 목소리 크게 낸다고 해서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게 상식적이고 긍정적인 합의하에서 여론에 의해서 그 결정이 돼야지 목소리 크게 낸다고 받아주고 뭐 목소리 크게 안 낸다고 심화 교육 과목으로 지들끼리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사실. 예. 근데 밖에서 이제 저는 교과부에 교육부에 몇 번 거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위로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간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희 신문에서 코딩 교육 인력이 필요하다고 벌써 몇 번 시리즈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벌써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치고 들어온다고 느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느끼거든요. 벌써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전문 인력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회사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실제로 카카오가 요구하는 어떤 기업의 목표가 있을 거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나 또는 말하자면 기초적인 코딩 인력이라는 것은 웃기는 얘기지만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교적 괜찮은가요? 많이 부족하고요. 그것도 삼성이 다 가져갑니까? 꼭 특정 기업보다는 이제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절대 수가. 굉장히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일일이 한 명씩 이렇게 꼬셔서 데리고 올라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다음하고 합병한 이유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다량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좀 말하자면 구축이 되어 있군요. 예, 그럼요. 아까도 김진영 교수님 그 차트에 보여주셨지만은 저희가 직원 600명 중에 한 300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갖고 있는데 다음은 전체 직원 한 2,500명 중에 한 800명, 900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라서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엔지니어들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전문 말하자면 페이스북도 그렇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아마존 같은 데도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천하가 올 거냐 이제 이런 얘기도 우리가 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국의 인류 기업들에 비해서 말하자면 국내 카카오를 비롯해서 국내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업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공급 능력이랄까, 예를 들어 구축 능력 이런 건 되게 좀 비교가 되나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미국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부족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인도에서 특히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고 있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VC들 투자할 때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그 투자를 할지 말지 회사가 결정을 할 때 그 회사의 CTO가 인도계 사람이냐 아니냐를 본대요. 그래서 인도계 사람이면은 인도에서 좋은 사람,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많이 데려올 수 있겠구나 하고 가산점이 붙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실리콘밸리에 제가 저녁에 한번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 그 슈퍼마켓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녁 한 8시였는데 전부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인도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저 인도 사람들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렇게까지 많은지 몰랐고. 식당이 약간 어두웠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이렇게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많이 길러내는 거 분명히 중요한데 그렇게 해도 지금 모자를 판이기 때문에. 인도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나요? 인구 자체가 많고 하여간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이제 이쪽 서구 시장에 그 니즈를 일찌감치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영어도 잘 좀 되고. 중국인은 아직 아니죠. 중국은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하여간 미국은 그런 식으로 지금 프로블럼 솔빙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인도뿐만이 아니고 동남아라든지 이제 이런 해외 국가에서 그런 인재들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길러내려고 하자면은 학부모님들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다들 저희 세대에서는 그 직장 생활 하다 이제 일찍 그 회사를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는 뭔가 안정적인 거 해야 된다 그래서 변호사 뭐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 자꾸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김범수나 이혜진이나 김정주나 이런 어떤 스타들을 만들어서 학부모님들이 저런 사람 내 애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절로 이제 교과부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가르치는 것도 다 교육 과정에 넣을 거고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테란로의 개발자에 대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게 느끼고 그런 상황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소장 어떻습니까? 제가 못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테란에 있는 개발자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분들이 거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말하자면 이 근무에 무슨 모랄 해저드 같은 것도 또 늘 만연해 있는 것 같고 좀 열악하고 이런 분위기가 언제쯤은 좀 개선될 수 있어요? 언제쯤 없어지겠냐고요? 개선되냐? 우리나라에서. 예. 글쎄요. 뭐 이거 스위치 하나만 딱 돌리면은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스위치를? 그 정부가 그 지식 산업 이렇게 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 인정 이런 거에 대한 좀 방향만 바꾸면은 전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 뭐 오늘 뭐 정부 공공에서 오신 분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부 자체가 그 좁은 영역에서의 효율을 위해서 그 산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정부가 소프트웨어 자기가 돈 줘서 개발해서 용역 줘서 개발해서 지금 기업들이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막 공짜로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 카이스트 학생이 뭐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이 똑같은 거 만들어서 이거 쓰라고 막 압박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생태가 벌어지니까 지금 혁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 형태가 되도록 정부가 약간만 이렇게 스위치만 틀어주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게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미래부가 좀 추구하는 게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컨텐츠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지식 창안물에 대한 값어치도 인정을 잘 안 하는 분위기군요. 그렇죠. 네. 보통 저희들은 이제 신문 기자들 컨텐츠를 만드니까 늘 저희들이 불만은 좋은 컨텐츠를 돈 내고 안 본다 하는 게 저희들의 불만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소프트웨어나 어떻든 잘 구성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굉장히 낮군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만 심하죠. 가장 심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 얘기는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면은 인도 기술자들이 꽉꽉 차 있다. 중국은 어떤 단계입니까? 중국은 그 혁신하는 그 기운이 굉장합니다.
미국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중국으로 가서 예. 거기는 시장도 크고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실은 뭐 게임 회사도 카카오도 실은 중국 자본이 지금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중국은 혁신 그 기운이 상당히 되고 있고 성공한 스토리도 굉장히 많고 뭐 알리바바라는 그 회사는 지금 뭐 미국 가서 뭐 몇십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뭐 이거 얘기하면 이제 한이 없는데 그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체제에서 소프트 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뭐 그래서 이런 거부터 좀 바뀌고 그다음에 그 뭐 창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주고 뭐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소프트 산업을 위한 뭐 큰 그 방법인데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글로벌로 가자. 뭐 국내에서 너무 이렇게 싸우지 말고 뭐 삼성 잊어버려야죠. 삼성한테 가서 뭐 이렇게 하청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잊어버리고 나가자. 뭐 저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어떻든 구글이 중국을 제패하는 것을 막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뭔가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늘 느끼는데 저는 사실 이쪽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좀 늘 답답증만 좀 느낍니다. 근데 중국의 외신들 들어오는 걸 쭉 보면 어떻든 구글을 저지하기 위해서 알리바바에 은행까지 주고 이랬거든요 이번에.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카카오도 금융업이 약간 같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조만간 그 굉장히 간단한 컨셉인데요. 돈을 보내고 받는 기능을 저희가 그 정도만. 네, 일단 단순 소액 결제군요. 그 결제는 아니고요. 예. 개인 간 송금. 그러니까 송금만. 네, 돈을 보내고 받는 거를 지금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이제 규제가 들어와서 못할 거거든요. 뭐 송금이나 뭐 결제나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군요. 참 우리나라는 지금 박근혜 정부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오늘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또 코딩 우리가 어떻게 창의적인 이 정보통신 시대에 정말 창의적인 아이들을 길러낼 거냐는 문제를 쭉 이렇게 짜집기로 들어봤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들이 너무 소중한데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씩만 간단하게 좀 한 라운드 더 해볼까요? 천 교수님부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볼 때는 그 코딩이나 이런 걸 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 너무 늦어요. 그러고 나서 애들한테 너 이걸 왜 그동안 왜 안 했니? 그러면 아이들이 경험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죠. 전혀 경험할 기회를 안 주고 올라온 겁니다. 대학교까지.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그 교육하시는 분들도 다 계시지만 뭐 이렇게 많이 교육시키는 것보다 최소한 어느 아이들이라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고 나는 이거 적성이 안 받고 재미없네 이러면 되고요.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저희 애가 3시간 동안 혼자 막 하듯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많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경험을 꼭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소장님. 네. 그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는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생기죠. 물론 자주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대부분 생긴 아이디어를 대부분 버리죠. 구현을 못하죠. 저는 구현하는 능력이 소프트웨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져야지만 지나가는 아이디어를 잡아서 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뭐 행운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아까 많은 말씀을 드리고 또 드렸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위치했냐면은 산업경제 세력과 디지털 경제 세력의 충돌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인력이 3D 작업이라고 그러고 돈도 못 받고 산업경제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디지털 경제로 가면은 전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감옥이 정규 국가에 들어오고 그걸 막고 있고 이것도 그 둘 세력 간에 저는 싸움이라고 하고 분명한 것은 디지털 경제로 넘어간다는 거고요. 그 시작을 교육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제에 속하느냐 디지털 경제에 속할 우리 김 교수님이 절 보시기에
네. 디지털 경제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노력하면은 어떤 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다 돼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 시간의 문제죠. 예, 고맙습니다. 자, 이사님. 예.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김범수 의장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을 저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자신의 성공 방정식을 자식들한테 강요하지 말아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그 부모님들 세대에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얻고 대기업 가서,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은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의 세상은 그게 성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만의 성공 방정식을 찾도록 좀 옆에서 도와야지, 자기의 그 방정식을 갖다가 강요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 미래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상상력 부족 때문이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가 있을지 모르고, 아는 거라고는 지나간 스토리밖에 없으니까 지나간 가치 기준에 맞게 출세하기를 바라고, 사실 미래에 뭐가 있는지는 불투명하고, 그죠? 아마 여기 플로어에 있는 우리들이 미래에 무엇이 올지에 대한 약간의 팁을 오늘 좀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전 세션 여기서 마치는데 아마 배가 많이 고프실 거고, 우리 플로어에서 특히 연단에서 고생해 주시고, 또 플로어에서 또 고픈 배를 움켜쥐시고 쭉 그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말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 소프트웨어와 창의 인재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열성적인 발표를 해주신 우리 네 분의 연사분들, 그리고 진행과 토론을 해주신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스트롱코리아 창조포럼 2014 오전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